완전 굴복시키겠다 이런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23일 종료 동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감정 싸움이 아니잖아요. They used our military to defend immensely wealthy nations. 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경고음이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는 상태다. 일본을 발로 뻥 찼는데 일본이 맞은 게 아니라 미국이 맞았어요. 우리는 발이 부러졌어요. 왜 지소미아만 얘기를 해요?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먼저 했는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센토크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가 시작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한미일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거물급 인사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크게 수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정치권을 둘러싼 대내외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운명은입니다. 오늘도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됩니다. 박지원 의원, 이재호 한국당 상임고문, 그리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정 경희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부는 종료 동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日本企業に実害が生じるようなことが万が一起こ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도 지소미아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관계 이전에 한미 관계 문제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외교 관계를 해야지. 이번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김세연 의원이 발언으로 대표되는 그 속에 한국당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쇄신에 불을 질렀다. 물갈이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은 여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혁명에 성공한 정치 세력이 이긴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차 방위비 협상에서 마주 앉은 대표단. 약 1시간 반 만에 협상이 파행됐습니다. 우리 측이 기존 방위비 분담 협정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버티자 미국은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도 답하지 않자 협상이 파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됩니다.
자, 최근 들어 한국의 압박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속내 과연 뭘까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지만 그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의 입장이 아니고 미국이 이게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이제는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겠다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동맹들에 대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나토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의 그 안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이 방위비 분담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없이 미국 그 측에서 앞으로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국의 조야 상당한 유력한 인사들은 한국에 대해서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여기에다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만약 50억 달러를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한다 하는 것은 공갈이에요. 사실 주한미군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제일 우선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알토란 같은 돈은요 미국이 엄청난 수입 흑자국이에요. 자, 무기 다 사오잖아요. 이건 무역과에 안 잡힙니다. 지적 소유권, 카피라이트는 얼마나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또 비행기 등 첨단 제품은 다 미국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지 공장에서 TV, 핸드폰 일종의 조립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지나치게 무리하면 안 된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뭐 안 좋은 것은 트럼프가 우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런데 우리가 1번 타자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그것이, 먼저 협상 대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데요. 그럼 왜 우리가 먼저 협상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년에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 있어서 이것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입니다. 우리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늘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액은 미국이 제시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대신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걸 아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거와 같이 5년 단위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번 순서가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 많이 받아야 연차적으로 일본이나 나토 쪽에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요. 일본이나 나토의 경우에는 트럼프와 그 정도 불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만큼. 근데 우리는 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경고음이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또 뭐 좋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계속 한미 간에 크고 작은 마찰들이 있었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한미 동맹 관계에. 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을 지금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적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을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그럼 미국 그럼 좋다. 한국은 없어도 된다. 막말로. 여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 사실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요. 한국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더 중요하고 지소미아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해주면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분위기는 방위비보다는 지소미아에 훨씬 더 강조점이 가 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미 국무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5일 방한에 정부와 전직 관료들을 만나고 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마쿠 조율이 큰 힘이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You talked about Disomia earlier today. We had fantastic discussions today. 한일 정부가 물러선 것도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를 찾아 외무성 관료들을 만난 19일 무렵. 일본 경제산업성은 19일 제네바 WTO 한일 협의 당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이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게 계기라고 했습니다. 하루 전날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으로 가 일본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화에서 저는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제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단결해서 단호하게 국익을 위해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설마 50억 달러 다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사람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그러니까 설마 개발업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돈 넣는다 하면은 별걸 다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집 팔고 살 때 처음부터 딱 받을 값만 부르나요? 예를 들어 1억을 받으려면 한 2억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는데. 지금 방위비 협상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미국과 관계, 일본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을까? 그럼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걸 냉철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감정 싸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소미아를 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한미동맹의 가치나 한국의 앞으로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재인 정부가 한 약속 중에 미국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삼불합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를 더 개최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MD 시스템에 안 들어간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 이 세 가지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리 정부의 삼불 입장에 대해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정부의 삼불 입장이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핵 위협을 앞두고 우리의 군사 주권과 한미 동맹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주권 훼손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군사 주권에 관한 문제를 마치 미리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소미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이 가장 좋아할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미일 군사동맹을 또는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이
제도인데 이거를 그냥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탈미 친중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미국의 전문가 20명을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19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지소미아만 얘기를 해요? 왜 방위비 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해요?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먼저 했는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도 경제 제재도 풀고 지소미아도 패키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핵기술이 옛날 지소미아 없을 때보다가 더 핵 문제라든지 뭐 미사일 문제라 이게 더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소미아가 필요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찾을 것이냐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없어도 된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경제와 안보는 병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필요에 의거해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 두 분이 계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MB 정부 때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땠죠? 아주 좋았지. 아주 좋았지. 엄청 좋았지. 이건 뭐 정무수석이 잘 알지만. 얼마나 좋았나요? 굉장히 좋았지. 한 가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얼마나 MB 정부가 좋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웃기려면은 개그 콘서트에 나가요. 아니 아무튼 그래서 한번 이거 어느 정도였어요? 미국과의 관계? 뭐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맞는 거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일 잘 극복했다는 건 세계가 다 인정을 한 거고 IMF도 공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미국과 우리가 수합 체결을 하고 그 힘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한 거거든요. 한미 관계가 나빴으면 그게 불가능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를 G20에 가입시키는데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도 반대했고 프랑스도 반대했고 주요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일본, 중국이 다 들어가는데 왜 한국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관철시킨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관철시켰어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이 어떻게 다 나쁘지만 하겠어요.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쁜 짓만 했다고 평가를 하세요? 제가 나쁘기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나쁘게 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한 거 다시 리피드할게요. 네네네.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간 어떻게 다 나쁘기만 했겠냐.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비즈니스맨들은 미국과 관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국이라는 거, 미국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거, 그걸 잘 아니까 잘했죠. G20 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 G20 회담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그때 미국하고 관계가 나빴으면 우리나라에서 못했어요. 그때 미국이 그 서울에서 하지 뭐라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G20 회담을 서울에서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외교 관계를 해야지 외교 관계를 지금처럼 갈팡질팡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발언에 대해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ICBM 발언 논란과 북한 선언 북송 문제까지 거론하며 정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을 말을 좀 내가 이 말 했을 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정부는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밟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덥석덥석 다 말하는 거예요. 안보 관계도. 정의용 실장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면 미국이 저렇게 격한 반응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은 내가 볼 때는 지금 2년 반 해왔잖아요. 그 2년 반 동안에 외교가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정의용 실장은 자기 말에 책임지고 난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사실 너무 오래 했어요. 나와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네요. 너무 오래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반을 청산하면서 민생경제, 청년실업, 사관외교 그리고 대북 문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신비일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만 해도 그 주변에 대통령 뭐 비서실장이니 안보 보좌관이니 대부분이 군부 출신으로 뒀어요. 근데 점차 군부에서 온 분들은 다 잘라냈어요. 왜?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보를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정의용 실장도 원래 경제 부분이 전공이었던 분이시죠. 김현종 차장인가요? 그분 역시도 FTA 뭐 경제 쪽의 변호사를 했던 분이고.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안보의 이슈가 정말 중요한 국가에서 안보를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주로 안보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역대 정부를 보면은 대개 외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외교 문제를 주로 풀고 청와대 외교 라인이나 안보 라인은 그걸 뒷받침하는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주 독특한 게 늘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들이 앞장서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상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 누구나 지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인 그 정의용 실장이 실세인 것으로 되고 그분이 마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것처럼 되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원만합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합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좋아합니까? 주변 사강과의 외교 관계가 다 틀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그 안보가 그런 구멍이 안 났냐? 곳곳에 구멍이 났다는 게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성찰하기보다는 그걸 자꾸 호도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말실수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미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없다. 또 지소미아가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는 미국이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화가 날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ICBM 뭐 그 이동식 발사대 그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잖아요.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은 현재 그 테일로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테일로서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북한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과 배치됐고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청와대가 북한의 ICBM 기술력에 대해 군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아직 한 번도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군은 김 본부장의 한 달 전 발언은 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능력을 인정했던 국정원과 군이 뒤늦게 청와대 기류에 맞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의 성과가 출중하고 안보 관계에서 빈틈없이 일을 했다면 계속 가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2년 반 동안 그런 어떤 성과도 없고 실수가 계속 연발된다 그러면 공직이라는 게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이 정부에서는 책임을 묻는 관행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쥔 아베 총리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들 예상을 하실까요? 아베 총리 자체는 지금 벚꽃 스캔들 때문에 사실 국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을 국가적인 벚꽃 행사에 참여하는 특혜를 줬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국내적인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수록 아베는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한일 관계를 지난번에 그랬듯이 반일 감정을 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우려를 더 깊게 하는 대목이죠. 어느 나라든 권력이 정권이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눈을 항상 밖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내부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미사일을 쏘거나 뭐 외부로 돌리잖아요. 일본의 아베도 지금 좀 지지율이 뭐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뭐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수록 아베는 한일 관계를 더욱더 경직되게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안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면 공여히 무슨 뭐 일본 문제에다 아주 초점을 맞춰서 뭐 죽창가 들어라 하고 뭐 느닷없이 반일 캠페인하고 뭐 일본 가지 마라, 일본 상품 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 좋은 권력은 안으로부터 문제를 안에서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안으로부터 문제를 외부로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되지도 안 하고 그건 아주 좋은 정권이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상 일본도 위기를 느끼는 극우파 중참위원들이 한국에 대한 강한 발언을 하면은 재선도 되고 올라가요. 또 우리나라도 역시 이 대일 문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쓰면은 굉장히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종식시킬 때가 왔다. 대한민국이 일본 싫어서 이사 갈 수 없잖아요. 일본을 또 저쪽으로 이사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베 총리도 위기가 오면은 또 한국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잘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조국 사태 이후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쇄신 모색을 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대통령과 국민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가 흘러나오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국민 패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일일이 악수합니다. 뭐 얼마나 하실 말씀들 많으실까. 또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청하는 시간 그렇게 갖겠습니다. 가수 배철수 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대화는 웃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1953년 생으로 동갑입니다.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초희 씨를 지목하며 첫 번째 질문 기회를 줬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에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된 질문들까지 받았지만 정작 관심이 쏠렸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은 시청자 질문 한 차례로만 소화됐고 답변도 1분 안팎에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명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물쩍 넘어가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했다며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국민과의 대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랬죠. 예, 그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공보수석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야당과 엄청난 저분들이에요. 네. 이해창 총재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IMF를 위한 얘기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해보자.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연출을 합니다. 그냥 질문 같은 것을 안배해서. 그래서 해가지고 비교적 성공을 했지만은 또 처음 시도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은 사실은 연출의 결과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과의 대화에 적합한 화술과 지식과 언변을 가진 대표적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맞아요. 이 다방면에 굉장히 박학하고 워낙 이 그 언술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국민과의 대화를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기획을 해서 상당한 저는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했고 제가 이제 모셨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지식이나 이런 어떤 그런 국정을 꿰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뭐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게 굉장히 큰 이 그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다만 이 이제
언변이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만큼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비하면 뭔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국정을 다 꿰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자들을 못 만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300명이나 모아놓고 뭐 대화를 했으니까 뭐 말짱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10점으로 만점을 본다면 한 2점, 잘 좀 2.5. 그러니까 국민과 대화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현안을 해결하는 대화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현안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시원한 답은 주지는 그냥 자꾸 변명만 하고 뭐 아니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대화할 바에야 광화문에 나가든지 서초동에 가든지 여의도에 가든지 몇십만 모였잖아요. 모인데 딱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그래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 직접 이야기 듣고 직접 그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그게 잘못됐네요. 뭐 이렇게 좀 시원하게 나가는 게 있어야지. 뭐 300명 모아놓고 무슨 300명 듣기도 힘든데 수십만 명 있는 데서 어떻게 직접 듣습니까? 수십만 명 모아놓으면 그중에 수십만 명 다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300명 군중과 직접 대화라고 하는 거는 그게 지도자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제일 좋은 돌파구가 군중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직접 대화하는데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군중 속에서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은 안 들으셨잖아요. 못했지 하려하다가. 이게요. 이재호 상임고문이 MB 정권의 실세는 실세였지만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골프장에서 골프 구경을 하면서도 방탄 유리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수만이 모인 광화문이나 서초동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6,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300명을 골랐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얘기가 하는데 저도 굉장히 산만하고 잠깐만요. 예.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뭐 이런 프로그램 처음 했는데 한 3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예. 배철수 씨 3년을 늙는 본인도 3년 늙었어요. 잖아요. 배철수 씨 말이. 그 주최하는 방송사 측에서 그야말로 장담했었던 각본이 없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각본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앞부분 조금 보다가 이건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돗대기 시작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지청을 멈췄어요. 사실은. 역시 탁현민이 있었으면은 저렇게 진행할까? 이건요 일종의 프로 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패널 선정도 예를 들면은 지금 농어촌 문제나 당면한 교육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주마간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그렇게 좀 격이 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한 것은 소통을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농촌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장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손을 흔드는데 모든 관중이 다 야유를 해요. 그 야유를 하는데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해요.
그 야유를 환호로 받아들인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야유인 것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모든 점은 다 뭐 좋게 평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만나는구나, 야유를 하는데도 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16분이 질문하셨나요? 근데 17이요? 그 중에서 300분이 17명. 보면 이미 대통령과 만났던 사람이 4명이래요. 그래서 실제 그냥 무작위로 많은 국민들 중에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과 잘 알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좀 온 거 아니야? 하는 의혹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국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것이 이번에 한 것처럼 일종의 팬미팅처럼 기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떤 분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여기 사진 한 장 찍어주십시오. 대통령님. 예.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탁현민 행정관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런 행사 안 한다. 미리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국민과에 대하든 기자회견이든 이거는 대통령이 잘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를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소통한다 그럴 때 기자회견을 중시하는 이유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지금 뭘 제일 그 이슈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중시하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어쨌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I like to take everything personally because you do better that way. Keep going, Sarah? Okay, we'll go. Well, I don't care. Hey, you know, it just means we get home a little later in the evening, right? Yeah, go ahead. Sure, go ahead. Why did you characterize it as such? Because I consider it Russian investigation because it's a hoax.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여튼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준비가 돼 있으면 기자들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기자들의 송곳 질문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걸 제대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보게 하는 인식의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영어로 그 better than nothing 있잖아요.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어떻게 됐든 뭐 연출이 저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무질서하고 보면은 이제 신문들도 되게 그 부정적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저는 봤을 때 그 형식상으로 봤을 때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기 쉽지 않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순간 뜨끔했던 상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전월세는 확실히 안정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 패널이 우리의 꿈은 전월세가 아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보다는 아무래도 내 집 하나 마련을 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그 내 집을 서울에서조차 마련한 것이 어렵게끔 지금 임기 상황에서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뜨끔한 순간이 있었던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디어 친화적인 음성이나 표정을 갖고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 참모들이 왜 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안 내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나 표정이요. 굉장히 대중한테 친숙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김성령 앵커가 여기서 사회를 볼 게 아니라
청와대 청와대로 국민소통수석도 형편없어요. 그거 바꾸고 그리 가세요. 싫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영장 발령 되게 많이 하네. 한 두 가지만. 이건 진짜로 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나는 국민소통수석이 국민 불통수석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의해.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 장담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질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장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강남 집값은 거의 안 떨어지고 지방 집값이 안정화됐다 그러지만 안정화된 게 아니라 지방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거예요. 대통령이 말씀하는 경제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거예요. 저는 그때 집이 없었는데요. 정말 눈물 났었는데요. 거의 제가 살던 전세 살던 집 3배로 뛰는 걸 경험했는데요. 어쨌든 그때 그 사람이 같은 정책으로 그렇게 집값을 띄웠는데 왜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정책을 또 하느냐. 이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과거에 말이죠. 종부세가 있을 때 전라남도의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3집밖에 없어요. 전라남도에. 그런데 저는 여의도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종부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지원이 전라남도 4번째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계속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면은 제가 국회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다. 대통령 대화에 대해서 내가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조국 사태하고 검찰 개혁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대로 그런 잘못된 건 잘못대로 처리하는 거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지금까지 검찰의 잘못된 폐단에 대해서 이런 청산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왜 조국 사태하고 검찰 개혁하고 연관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 인식이 잘못됐다. 아니 대통령 인식을 또 하나는 비난 매도할 게 아니라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잖아요.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저는 책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 검찰 개혁은 법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또 검찰이 또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또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좋은 일이라고 봐요. 국민들은 조국 사태가 아니라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조국 때문에 국민들 검찰 개혁을 반대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사실 진짜 쓴소리를 들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대가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했던 지적했던 부분은 다 맞는 정말 부분이죠. 진짜 네. 송곳 같은 질문이었어요. 청년들과 마주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며 청년 정책을 발표합니다. 채용 비리, 입시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 등에 빨대를 꽂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채용, 입시 비리 연루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국가 장학금 규모를 1조 원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는 샤인보수가 아니다. 나는 쉐인보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옥당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시간부터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 하나부터 전혀 개선되지가 않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잘 그야말로 관리된 토론과 관리되지 않은 토론의 차이다. 그게 국민과의 대화하는 날 황교안 대표가 20대와의 대화를 오후 2시에 했어요. 오후 2시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참석자들이 20대하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오후 2시를 선택한 것은 이게 뭐냐? 노땅당?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해가지고 청년과의 이벤트를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게 부각돼 버린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정치 입문한 지 9개월 됐지만은 스타트는 화려했는데 기대가 찼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래서 운도 안 따른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물타기를 한다거나 또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날 청년과 대화를 기획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시간에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고 평일날 2시에 오락하는 거는 그 백수나 금수저만 오라 이 말 아니냐 이건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관했던 사람들이 세심하지 못하고 그게 한국당식이요. 그렇게 하는 게 한국당식이라고. 아니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는 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획한다고 해서 생각도 없이 덥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도자의 책임이죠. 그렇죠. 잘못인데 나 그건 바로 지금 한국당이 비판받는 게 지금 그러잖아요. 지지도가 얼마냐 그건 떠나서 호감 비호감에서 한 번도 민주당을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지적을 받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변명하려고 그래요. 뭐 그게 아니라 하고 뭐 괜찮다 하고 뭐 그건 일부가 그런다 그러고 이게 한국당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행사를 준비한 게 자유한국당 대학생 위원회예요. 그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사무처에 오후 2시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청년들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 관료적 속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표 시간 맞춰놨고 전체 일정 다 맞춰놨으니까 이거 흐트러면 안 된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행사라는 거는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하고 청년들의 쓴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한 건데 그 내용적인 쓴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대한 쓴소리 한마디로 그 행사 자체가 의미가 확 퇴색해버렸잖아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포기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요. 국회 본관 앞에 황교안 대표 농성장이 설치됐습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단식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냥 그 정치 감각으로 보면 좀 갑자기 왜 단식 이런 것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걸려 있는 사안들 성격으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황교안 대표가 호소문에 발표한 거 보면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과 연동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우리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총리로 있을 때 이 사안이 대두됐고 그때 굉장히 어렵게 이게 관철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소미아보다도 중요한 거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막으려면 야당 대표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 패스트 트랙이 올라갔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해갖고 통과시키면 그뿐이에요. 그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옛날처럼 뭐 국회를 반상점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또 야당이 그냥 반대한다 목소리만 내면은 결국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야당이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의 방법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그래도 여당이 대한민국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이 단식에 들어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최병렬 대표가 그 2003년에 그런 적이 있었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단식이 적절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전국에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고심을 해주셨고 그런 만큼 이제 단식을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 수석은 황 대표의 단식이 지소미아 협상의 지렛대가 됐다는 청와대 내부 평가도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단식은 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1세기) 국회의원, 정치인이 안 할 게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예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물론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단식할 때는 민주 반민주, 군사 독재와의 이런 것이 걸려 있었으니까 했지만은 오늘날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정치 입문 9개월 만에 삭발, 단식 이 2가지를 이수한단 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대표직 사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불러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역시 참모들이나 또는 본인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소미아 방위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지금 미국 갔잖아요. 그러면은 당을 수술해서 지금은 뭐 투쟁을 하든 대안을 하든 해야지 당 대표가 또 단식으로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 절대 안 죽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후퇴 정치를 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려워졌는데 더 위기로 가서 전국적으로는 두고 보세요. 총선 황교안 대표 체제로 치르지 못하고 사퇴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비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지금 뭐 여소야대도 비슷한 여소야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거기에 비해서 지소미아와 같은 아주 대한민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걸려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단식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단식 하면 사퇴라고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 이후에가 꼭 구태 정치라고 바로 반박이 되시네요. 구태 정치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 달라요? 얼마나 저는 진정성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단식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슈를 얼마나 잘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선택할 것이 단식밖에 없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의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그 지금 뭐 물밑에서는 어떤 진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우리 국민들 눈에는 별 진전이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당내에서 김세현 의원이 발언이 있었잖아요. 사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황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내가 제안한 통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진전이 없고 이러이러한 난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야권 전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그 통합 비대위에는 현역은 다 빠져라. 그럼 뭐 100% 물갈이를 하든 50% 물갈이를 하든 어쨌든 야당의 새로운 인물들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대표를 내놓겠다. 이렇게 통합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물론 애로사항 있죠. 그거는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버리면 황교안 대표가 해야 할 인적 쇄신의 칼은 통합 비상대책을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결단을 보여줘갖고 보수 야권이나 국회의원들을 단합시킬 생각을 해야지. 내가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겠다. 정말 그걸 선택할 방법밖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재호 고문이 제시한 게 정답이에요. 황교안 대표는 이미 9개월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시험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위해서 진정하게 원한다면 나는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하지 않겠다. 오직 보수 대통합이다. 라고 나가면은 차라리 진정성이 있어서 통합도 될 거예요. 여권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명분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빗 당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쇄신 대신 투쟁을 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내 개혁 요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인적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도 부족할 시간에 장외투정 삭발 발항, 의전 단식까지 황교안 대표의 자충수가 끝이 없습니다. 리더십 위기에 따른 불안 증세를 명분 없는 단식으로 표출하더니 30분마다 건강 체크, 소음 제어까지 신경 쓰는 철통 보안 속 의전 단식으로 빈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의 진정성은 없고 의전왕의 행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대표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퇴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퇴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뭔가 이뤄놓고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하더라도. 그 이뤄놓는다는 건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 이 통합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는 준연동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여권이 통과를 시켰을 때 그때는 통합이나 뭐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막아야 사실은 통합의 조건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공수처법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법이 왜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원외 대표가
이 야당 대표로서 그런 어떤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이 법안이 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악법인지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식은 굉장히 저는 메시지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전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데는 그런 이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이슈를 만드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계기를 이슈를 자기들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인사, 공천은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은 공천인 거예요. 그 문제는 개혁, 좀 지나서 쇄신은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자유한국당은 대표의 단식에 맞춰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비례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절반을 물갈이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당무검사 결과와 당 지지율과 의원 지지율을 비교, 의정활동 내용 등을 평가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량화된 점수가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특정한 지역이나 선수를 겨냥한 컷오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세현 의원의 지도부 사퇴 요구를 일축한 황교안 대표는 대신 총선 실패 시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실패하면요. 총선 실패하면요. 맞아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총선 하나 실패하고도 꽃가마 타고 다니려고요? 그 이야기는 가만히 있어도 총선 실패하면 그대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 말한 이야기.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니 대표가 총선 실패하면 저절로 그만두는 건데 그 총선 실패하면 그만두겠다. 그거는 듣는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거지. 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130명 현역 의원 중 절반 가까이를 물갈이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보세요. 3당 원내대표들이 방위비 분담 문제로 미국을 간 사이에 또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를 강공하고 있을 때는 사퇴 여론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시작했으면은 제 정치 경험으로는 절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어려워질 것 같아요. 총선까지 150일이 채 남지 않은 여의도에서는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권 86그룹의 리더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권의 대표적인 소장파 김세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데요. 이들의 불출마 선언이 총선 물갈이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86그룹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와 함께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한국당에선 삼선의 김세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선도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좀 놀라웠어요. 같은 날.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방아쇠 당길 거예요. 네. 우선 김세현 의원은 좀 더 외유내강한 분인데 그렇게 독심을 품고 좀비당이다. 황교안, 나경원 두 지도부 물러가고 한국당 해체하고 의원직 다 사퇴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도 한국당이 변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서 타는 불에 기름 연졌기 때문에 쇄신이나 황골탈퇴의 불씨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여다이든 야다이든 농사로 말하면 땅에 농사 짓는데 지력이 다하면 내년에 농사가 안 된다. 올 겨울에 객도해갖고 내년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농사꾼들은 객도를 하려면 객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도 새로운 알칼리성 산성된 땅에 알칼리성 흙을 갖다가 지게 지고 와서 밭에다 논에다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지력을 바꿔서 내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도 지금 말하면 지력이 다한 땅이에요. 여다이든 야든. 그래서 객도를 할 필요성을 나는 임종석 씨나 김세현 씨가 나는 제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 객도를 하지 않으면 난 여든 야든 내년 선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김세현 의원의 주장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줘야 되죠. 안 주면 자유한국당 망하는 거지. 근데 영향을 박영선 받아야지. 교수님 입장에서는 계속 좀 보수 통합을 좀 준비 중이셨던 거잖아요. 그럼 김세현 의원의 지금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약간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통합을 하자는 이유가 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자신의 힘으로는 제대로 변화를 못하니 통합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객토를 하자는 네네.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김세현 의원이 당 안에서 보니까 순조로운 방법을 써서는 도저히 이 객토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단을 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야당이나 야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발언 중에는 좀 일절에서 멈췄으면 하는 발언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있었던 곳에 좀비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과한 면이 있지만 그런 걸 트집 잡아서 김세현 의원이 그 생각하는 진심 그리고 어떤 지금의 자유한국당 모습으로는 안 되고 뭔가 큰 변화, 틀의 변화 그리고 내용의 변화 이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김세현 의원의 그 이야기는 모두가 경청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담보를 해줘야죠.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386 주자로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해서 정치에 입문시켰고 굉장히 총애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능력이 있고 역시 노무현 대통령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을 했는데 청계를 은퇴해서 통일운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지는 않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큰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 정부, 청와대 쇄신에 상당히 불을 질렀다. 그 임종석 실장을 제가 재하 때부터 알잖아요. 네. 제가 전면 조국 통일위원장 할 때 우리 조국 통일위원회 간사들이 전대협 1기, 2기 당 의장들이 주로 이제 같이 우리하고 이제 그 조국 통일 운동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알고 국회에서 이제 17대 들어왔나 2번 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날 때 들어와서 내가 또 재하했을 때 통일운동 했다고 해서 상당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고 또 은평구에서 출마한다고 그래갖고 내 선곡에서 출마한다고 와갖고 집도 글로 옮겼어요. 우리 은평구타운으로. 긴장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긴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고 서로 이렇게 지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분의 성품을 잘 알죠. 이념적으로 어떻든 그건 따질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좀 잘 아는데 그 임종석 실장이 뭘 가볍게 생각해서 기분대로 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뭘 하면 상당히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국회의원 돌아서 하는 거 보면. 그런데 본인이 아마 나는 본업인 통일운동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건 나는 아주 잘한 거라고 봐요. 나는 그냥 단순히 그만둔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국회의원은 안 하는 대신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래 해왔던 통일운동으로 돌아가겠다. 그건 나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걸 진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임종석이나 김세현이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만뒀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임 실장이 하는 일에 우리 여권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일각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난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통일부 장관 하려면 뭐 진짜겠지. 그 뭐 국회의원 나선다고 시큰거리다 이제 자기는 순수하게 민간으로도 통일운동을 재점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나갔는데 그걸 자꾸 표도를 해줘야지. 그걸 또 뭐 통일부 장관 시킨다 하면 완전히 문재인 정부 많은 거지. 그거는 진짜 가능성 없는 본인도 그러한 것에 안 할 거예요. 네. 저는 조금 의아했던 거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 인적 혁신을 위해서 자신이 총대를 메고 나가는 이런 거였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공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동안 나온 기사나 제가 알고 있는 임종석 실장 보면은 상당한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고 권력 의지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정치적인 공간에서의 갈등 관계, 그 역학 관계 때문에 자신을 그냥 확 던지지는 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분히 숙고한 그 결과로 자기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임종석 실장 불출마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별로 없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김세현 의원하고 이게 같은 날 그거 돼서 이게 에스컬레이트 된 면은 있는데 지금 던지는 거는 조금 있으면 다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충격도 그렇게 지금 그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래서 잇따라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586을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공천에 가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한참 앞둔 지금 왜 그만뒀을까?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개인적인 오랜 생각의 결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요. 86그룹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용태론을 주장을 했는데 86그룹이 그게 좀 많이 세력화돼 있는 겁니까? 제가 당이 같이 있을 때 이제 네네. 저하고 밀접하게 정치 활동을 함께 했는데 굉장히 그 유능하고 또 똑똑한 지금 대표적으로 뭐 임종석, 이인영, 우원식, 우상호, 뭐 최재성 이분들은 굉장히 그 참 정치적으로 잘 성장했는데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 감옥 갔다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셔요. 김대중 대통령이 386들이 정치 기족화됐다. 지금 내가 듣고 있기로는 양주 폭탄주를 제일 많이 마시고 다닌다. 골프를 제일 잘 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예전에 임수경 전 의원이 한번 그 임수경 의원이 이제 그 폭로를 했죠. 네, 폭로를 한 적 있었죠. 광주 5.18 간 것을 올려버렸죠. 네네네. 지금 식으로 하면은 네네. 그래서 동교동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많이 충고를 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배낭을 메고 깃대를 꽂고 전국 시장으로 돌아다니면서 국민과 소통해라. 그리고 절을 시켜서는 5천만 국민이 골프를 치더라도 386 너희들은 치지 마라. 대중화된 운동이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양주 폭탄주를 마시더라도 너희들은 시장에서 순댓국 넣고 소폭을 마셔라. 이것이 너희들이 갈 일이다 했는데 그걸 탈피하지 못하고 정치 기족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586이라고 보통 지칭할 때는 80년대 학생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정치로 직행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는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능한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들이 그 후배들을 키우지를 않고 실제로 자신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운동권의 권력, 정치의 권력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냥 자신의 틀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오려면 이 벽에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건 그런 걸 걷어내줘야 여기도 이제 좀 미래를 보는 활력 있는 정당이 된다. 저는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세대의 문제가 굉장히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매력을 더 얻으려면 또 그것을 통해서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인재들을 대거 이번에 영입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재라면 30, 40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30, 40대의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그 18대, 19대, 20대 이 공천을 지나면서 점점 이 국회의원들의 연령이 올라갔어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15대, 16대, 17대는 국회의원 연령을 대폭 낮추는 공천을 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이번에는 대폭 그 세대 교체의 의미도 담아내는 공천을 해야죠. 네. 네, 17대 이후에 연령이 계속 높아져 왔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건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16대부터 일부 들어오기 시작하던 386이 20년 동안 자연적으로 머무는 동안 연령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는 좀 젊은 세대들이 대폭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현재 5862고 과거에 386이었던 세대들은 좀 20대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요 586만큼 축복받은 세대가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대에는 학생운동한다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변혁의 주체 세력이었고요. 네. 30대 때는 88 올림픽 이후에 가장 대한민국 경제가 팽창기에 들어갈 때여서 뭐 그냥 학과 사무실에 원서가 수북하게 쌓여있던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정치권 386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지금 아주 쉽게 정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대는 어떤가? 지금 20대는 그 당시에 지금 586이 젊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질을 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586 세대가 과연 정치에 와서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정치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달되었고 그렇지만 정말 정당 민주화에 도움을 줬는가라고 한다면 답은 전혀 아니다. 20대는 민주화 운동을 했을지 몰라도 정당 민주화에는 기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586의 긍정적 면이 구세대와 신세대 딱 낀 세대인데 네. 중간 세대인데 그래도 우리 정치권의 투명화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선 자기 희생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내가 아닌 남이 희생해 주길 바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를 마주한 정치권에 5글자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2개를 만들게요. 네. 공천은 나만. 계획은 너만. 저도 비슷한 건데요. 이거 조언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얘기신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학살. 내 편은 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남의 편. 남의 편. 네. 하즈번드가 아니고요. 남의 편. 남의 편은 학살. 내 편은 심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국민 경선 합시다. 국민 경선. 저는 뭐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든 야든 이번에 제대로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산다. 저는 박형준 교수님이 좀 독특하게 할 때까지 계속 시킬 겁니다. 네. 왜 저를 보세요? 바꿔야 산다. 내가 지금 하려고 다 써놨는데. 써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람. 먼저 해야 산다. 자,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화이트리스트와 패키지 딜을 해야 된다. 동맹 관계를 잘 풀어 나가야 우리 국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소미아나 그 바이비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잘 접근하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 것은 바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실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접근하기를 바랍니다.